책 읽어주는 갤럭시 오디오북 세이노의 가르침 세이노 지음 데이원 출판사 출간 낭독 책 읽어주는 갤럭시 2부 부자로 가는 길목에서 돈 똑바로 알자. 돈에 대한 위선을 버려라. 돈에 대한 한국 사회의 태도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처럼 대단히 이중적이다. 어느 종교에서는 돈이라는 말 대신에 물질이라는 단어를 즐겨 쓴다. 신성한 장소에서 돈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것조차 불경스럽게 여기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돈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상스럽고 천하게 여기는 태도는 우리 사회 어디서나 나타난다.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최영 장군식의 초월적 가르침도 있고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베개를 하면 행복한 것이라는 식의 안빈낙도가 교육의 한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런 점들을 생각하면 이 사회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더 깨끗하고 청렴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을 살펴보면 작가 출신 정치인 김응신의 말처럼 이 나라는 한 푼이라도 서로 더 빼앗기 위해 서로 뜯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고 그러한 탐욕으로 인해 한국의 부정부패 지수는 에스토니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모로코 등보다도 더 낮은 48위이며 전 세계 수출 주도 국가 19개국 가운데 한국의 뇌물공여 지수는 최하위인 18위에 머물고 있고 떡값과 리베이트가 어느 곳에나 만연하여 있다. 돈에 대한 태도가 이렇게 겉과 속이 전혀 다른 이상한 모순을 보이는 나라가 또 있을까? A.J. 크로닌의 소설 천국의 열쇠는 두 청년 안셀모 밀리와 프랜치스 치섬의 삶을 비교하여 보여준다. 같은 성직자의 길을 가면서도 늘 가난한 자의 편에서 검소하게 사는 프랜치스와 명예와 부를 추구하는 안셀모. 신학생 시절의 안셀모는 학생회 회장과 여러 모임의 회장직을 맡았었고 프랜치스는 조용하면서도 종종 풍파를 일으키는 문제 학생이었다. 출세를 하는 것은 안셀모였다. 프랜치스는 자신이 선교사로 활동하는 중국의 파하란 지방에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들어서자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기는커녕 사랑을 공유하고자 한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는 이단시당하며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실패로 연속된 삶을 살게 된다. 반면에 안셀모는 주교가 된다. 주교가 된 안셀모의 방문을 위해 프랜치스는 새로 성전을 준비하느라 정성을 다하지만 홍수로 인해 성전은 모두 무너진다. 그 자리에 거대한 행렬을 이끌고 멋진 말만 하러 온 안셀모. 그리고 보여줄 것이 모두 다 무너져 버린 프랜치스. 안셀모의 마차 때문에 프랜치스는 진흙탕 물까지 뒤집어 쓴다. 여전히 세상의 존경을 받는 쪽은 안셀모이다. 프랜치스는 사회적인 명예나 부는 원하지 않았다. 그가 추구한 것은 오직 사람들 간의 화목과 사랑이었다. 안셀모와 프랜치스는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탐내는 두 가지 욕심을 보여준다. 명예와 부와 편안함이라는 욕심과 자기를 희생하며 실천하는 사랑과 그로 인한 보람 내지는 기쁨을 누리려는 욕심. 그 어느 쪽의 길도 사실 쉬운 것은 아니다. 여기서 내가 독자들이 주목하기를 바라는 인간 유형은 좋은 말만 늘어놓는 안셀모이다. 소설에서 안셀모가 대중의 존경을 받았듯이 이 세상은 좋은 말만 늘어놓는 사람들이 존경 비슷한 것을 받는 이상한 곳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자. 변호사, 나는 돈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한 사람을 위해 변론하는 것이다. 의사, 나도 돈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일한다. 정치인, 나 역시 돈이나 명예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한다. 교수, 나는 돈은 없어도 그만이고 미래의 제목들을 키우는 것이 보람이다. 종교인, 나야 물론 돈과는 거리가 멀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봉사하는 사람 아닌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부자로 살고 있다면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엿먹어라. 나는 당신들 모두가 먹고 살 수 있도록 돈을 낸다. 나는 돈에 대한 욕망을 그럴듯한 명분이나 보람으로 위장하여 듣기 좋은 말로 포장하는 데 능숙한 사람들을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
저술가 김지룡은 개인 독립 만세에서 이렇게 말한다. 명분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은 패거리 문화를 만들어낸다. 명분의 세계에서는 옳고 그른 것이 없다. 자기에게 얼마나 유리한가가 판단의 근거이다. 명분을 내세우는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고 사기꾼이기 십상이다. 예컨대 변호사가 매일 라면도 먹기 힘든 보수를 받으면서 힘없고 억울한 사람들을 위한 변론만 하는 직업이라면 당신은 그 직업을 택하겠는가? 의사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무료 진료를 하여야 하고 과거 소련에서처럼 낮은 월급을 받을 뿐인 직업이라면 당신은 하겠는가? 국회의원이 생기는 것 한 푼 없고 힘도 없는 직책이라면 그렇게들 하고 싶어 하겠는가? 대다수는 그럴 리 없지 않은가?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사실은 대가에 관심을 가지면서도 돈 때문에 일하는 것은 아니라고 극구 변명한다. 그들이 빈민촌의 가난하고 헐벗은 자선사업가, 무보수의 자원봉사자라면 나도 그 말을 믿고 존경한다. 그렇지 않다면 나는 그저 그들을 자기 속내는 숨기고 듣기 좋은 말만 하기 좋아하는 사람으로 평가절하시키고 만다. 특히 툭하면 국민의 이익을 내세우며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은 자기 실속과 밥그릇을 따지는 집단들은 그 집단이 공기업 노조건 무슨 협회건 간에 나에게 있어 꼴값 떠는 놈들에 지나지 않는다. 내가 가난하였을 때 이 사회에서 이른바 존경받는다는 사람들은 내게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직업에는 귀천이 없으며 어느 일을 하든지 간에 보람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이 즐겨 들려주던 예화는 2명의 석공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 일한다고 생각하였고 다른 사람은 부처님을 위한 석탑을 만든다는 보람을 갖고 일을 하기에 기쁨을 느낀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내게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은 석공이 아니었다. 폼나는 직업을 갖고 있었다. 자기들은 챙길 것 다 챙기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돈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보람을 가지고 일을 해라. 고 말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 나에게 그건 위선이며 자기 기만이다. 보람을 느끼라고? 프랜치스처럼 자기를 희생하며 사는 사람이 내게 그렇게 말을 한다면 나도 믿는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일한 대가로 받는 보수가 이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한다면 그는 대가를 보람으로 위장하고 있는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자 일을 하면서도 그 사실을 말하는 것은 꺼려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미화시키려고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프로는 아름답다. 프로 선수는 돈 때문에 뛴다. 또 돈 때문에 뛰기에 프로가 되게 된다. 더 많은 돈을 받고자 더 많이 노력한다. 프로 선수에게 돈은 그 노력에 대한 대가이며 자기만큼 노력하지 않은 사람들과의 차별을 원하는 자존심이며 명예이다. 돈을 적게 받으면 당연히 그것은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명예에 금이 간다. 1970년에 발표되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온 리처드 바크의 갈매기의 꿈을 읽어보았는가? 조나단이라는 갈매기가 고기잡이 배와 해변 사이를 단조롭게 오고 가며 먹는 것에만 급급한 다른 갈매기들 사이에서 추방당했어도 자신의 꿈인 완전한 비행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한다는 내용이다. 가장 높이 나는 갈매기가 가장 멀리 본다. 진정한 삶의 목적을 찾아서 비행하는 조나단은 더 높이 나는 것을 통해서 완전한 자유를 찾아간다. 정말 멋지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벌레를 찾아 낮게 날면서도 자신이 높게 날고 있다고 착각하는 갈매기들이 넘쳐난다. 그 갈매기들은 그 착각 때문에 위선자들로 전락하고 만다. 나는 그런 위선자들 가운데서 능력 있는 프로를 보지 못했다. 나는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삶에 대한 자존심 때문에 낮게 살면서 벌레부터 먼저 잡아먹자고 작심을 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프로다. 월스트리트 금융기관들에서 신입사원 면접을 볼 때 지원 사유를 성취감을 느끼기 위해서라고 답하면 모조리 불합격이다. 돈을 벌고 싶어서라고 말하는 사람만 합격된다. 부자가 되려면 돈에 대한 가식을 버리고 프로가 되라. 배고픈 갈매기는 높이 날려고 해도 기운이 없어 그렇게 하지 못한다. 돈과 먼저 친해져라. 어떤 사람들은 이른바 금융지식이나 투자지식을 돈을 운영할 수 있는 지식으로 믿는다. 물론 그러한 지식도 중요한 것이기야 하지만 나는 그런 지식을 전문적으로 갖추고 있는 재테크 상담가들 중에서 부자를 만난 적은 없다.
돈을 운영할 수 있는 지식은 단순한 금융 지식이나 투자 지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쏟아지는 정보를 이용하여 돈의 흐름을 볼 줄 아는 눈이며 인간 심리를 알고 문화를 이해하는 능력이며 시장 경쟁의 치열함 속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모색하는 힘이다. 그러한 지식을 얻으려는 노력으로 나는 신문을 많이 본다. 수많은 기자들이 사방에서 수집하여 활자화하는 정보들은 내게는 소중한 자산이 된다. 그러나 그들이 지면을 통해 알려주는 정보 모두를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은 아니다. 나는 내가 읽는 여러 종류의 일간지와 경제지들 중에서 매일 어느 하나를 택하여 우선 경제란부터 상세히 본다. 경제 흐름을 알려주는 모든 기사는 정말 놓치지 않는다. 차 안에서 신문을 읽다가 원하는 기사를 칼이나 가위 없이 맨손으로 잘라내는 기법을 스스로 터득하기도 하였고, 책상 위에 놓고 칼을 대고 자르면 신문 한 장의 두께만큼만 칼질이 되는 특수한 칼도 서너 가지 종류를 오래전 외국에서 구입했을 정도로 나는 경제 기사를 소중히 여긴다. 경제란 다음에 보는 지면은 문화란이다. 문화를 알아야 인간을 이해하고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TV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도 대충은 본다. 다른 사람들 다 보는 연습극이라고 해도 나는 거의 안 보기 때문에 대화 중에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경우를 당하지 않기 위해 기초적인 내용만큼은 알아두기 위해서이다. 정치, 사회, 스포츠 등은 대충대충 본다. 어느 한 신문에서 그런 분야에 대한 기사들을 내가 훑어보는 데 바치는 시간은 2분도 안 된다. 어느 연예인이 이혼을 했건 말건, 박찬호의 금년 실적이 얼마가 되건, 정치인들이 무슨 일로 싸우건 간에 나는 그런 기사들은 대강 제목만 보고 만다. 그런 지면들에서 내가 집중을 하며 보는 것은 광고이다. 광고는 사회의 단면이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어떻게 노리고 있는지를 보여주기에 유심히 본다. 이런 상품이 나왔구나. 이 동네는 부동산이 이 정도 가격이구나. 구인 광고를 이렇게도 하는구나 등등을 재빨리 눈에 집어넣는다. 인터넷에서는 이것을 못 얻는다. 시내버스는 타본 지가 20년 이상 되지만 지하철은 1년에 몇 차례는 나도 타게 된다. 막상 지하철을 타보면 체육계나 연예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듯 느껴진다.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에서 스포츠 기사나 연예 기사들을 읽느라 정신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셀러리맨의 나라라고 불리는 일본뿐만 아니라 그 어느 나라에서건 대부분 비슷하다. 나는 해외 출장을 갈 때 대부분 1등석을 탔다. 한일 노선에서는 1등석 손님들 중 야쿠자도 있을 정도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타기에 스포츠 신문을 찾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 하지만 장거리 노선에서 1등석 승객들은 거의 모두 경제지를 찾는다. 반면에 이코노미 클래스, 즉 3등석 승객들은 스포츠 신문이나 연예 주간지를 먼저 찾는다. 서로의 관심의 우선순위가 다른 것이다. 1등석 승객들은 1차적 관심이 경제이며 그래서 더 돈을 번다. 3등석 승객들은 1등석의 넓은 좌석을 부러워하면서도 1차적 관심은 경제가 아니라 재미난 기사거리들이다. 사람들은 돈을 벌어야 하는 경제 게임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처럼 대부분은 스포츠 기사나 연예 기사 같은 재미난 이야기거리들에 관심을 갖고 있다. 정치에 대해 관심이 깊은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은가. 신문사 인터넷의 자유토론장에 어쩌다 들어가다 보면 정말 가관이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침을 튀기며 말할 수 있는 분야는 정치, 스포츠, 연예뿐이다. 특히 많은 여자들이 연예인에 대하여 지독히 관심이 많다. 여성 잡지의 대다수가 몰라도 되는 그렇고 그런 연예인 기사들로 도배되어 있지 않은가. 하지만 당신이 TV 앞에서 환호를 올릴 때 부자가 되는 것은 당신이 아니라 그 TV 속의 주인공들임을 깨달아야 한다. 스타들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도 당신에게 생기는 것은 땡전 한 푼 없다. 당신은 지금 다른 사람들의 게임에 박수를 치고 있는 것이며 당신 자신이 주인공인 경제게임에서는 규칙도 모르고 있는 셈이다. 그러면서도 부자들을 도둑으로 싸잡아 비난한다. 10중 8구 당신은 정치인, 운동선수, 연예인 이름들은 줄줄 꿰지만 대차대조표는 볼 줄도 모르고 관심도 없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TV 앞에서는 넋이 나가고 신문을 읽으면 꼭 정독을 하면서 5분도 안 돼 잊어버릴 뉴스거리들에 온 시간과 정신을 바친다. 그러면서도 시간이 없다고 불평하고 여전히 부자가 되고 싶어 한다. 부자가 되려면 돈과 친해져야 하는데 사람들은 다른 것들과 친하다. 돈과 친하다는 것은 경제게임의 법칙을 안다는 것이고 경제에 피가 흐르는 증권, 부동산, 경영, 사업 등에 대한 책들을 읽는다는 뜻이다. 일간지에 나오는 경제라는 꼬박꼬박 챙긴다고? 경제지 하나와 경제주간지 하나 정도는 읽어야 무슨 감이 잡힐 것 아니겠는가. 신문값이 부담스럽다면 일간지 대신 경제지만 읽어도 된다. 명심해라.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경제 지식은 당신을 절대로 부자로 만들어주지 못한다. 그 이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책을 좀 읽으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정치, 문학, 역사, 종교 서적들을 본다. 교양이나 영혼의 양식을 얻기 위함이라고 하면서 말이다. 물론 나도 그런 책들을 읽는다. 예컨대 이집트 피라미드에 대하여 알고 싶어서 한 달 이상을 소비한 적도 있고 악마의 문화사라든가 황금가지 같은 종교 서적들에 심취해 시간 가는 줄 모르기도 한다. 그러나 나는 비율로 따져본다면 그런 책들보다는 돈 냄새 나는 책들을 더 많이 읽어왔다. 영혼의 양식보다 일용할 양식을 먼저 챙겼다는 말이다. 기억해라. 교양인에게 돈 많이 주는 세상이 아니다. 부자가 되어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당연히 일용할 양식부터 넉넉하게 만들 수 있는 책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교양을 닦아라. 미국 프로야구 선수 박찬호가 연습은 안 하고 교양 증대에만 관심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당신도 사회에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먼저 해라. 딱 1년만 미친 듯 하면 장담하건대 내년에는 벅찬 가슴을 갖게 된다. 교양이니 영혼의 양식이니 하는 것들은 그 다음에 해결해도 되지 않겠는가? 시간이 돈이 되게 만들어라. 헬라어에서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는 두 개이다. 하나는 크로노스인데 흐르는 시간을 의미한다. 이것은 우리가 어쩌지 못하는 대상으로서의 시간이다.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길이 막혀 어쩔 수 없이 보내게 되는 시간 같은 것이 이 크로노스이다.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인데 의미 있는 시간, 가치 있는 시간, 보람 있는 시간이 모두 여기에 해당된다. 이 땅에서 잘 산다는 것은 부자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크로노스를 카이로스로 바꾸어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크로노스를 카이로스로 변화시키려는 시도가 없는 시간은 그저 세월의 주름살에 불과하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시간에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이외에도 하나가 더 있다. 돈이 되는 시간이 그것이다. 흔히 시간은 금이니 돈이니 말들 하지만 크로노스로서의 시간은 전혀 돈이 안 된다. 출퇴근길 복잡한 지하철 안에서 이리 복귀고 저리 복귀는 시간은 그저 지나가는 시간일 뿐이며 술에 취하여 인사불성이 되어 있는 시간도 마찬가지이다. 카이로스로서의 시간이라고 해서 돈이 되는 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월드컵에서 한국을 응원하느라 근 한 달 동안을 축구의 모든 시간과 열정을 쏟으며 승리의 감격을 맛보고 패배의 아쉬움도 맛보았다면 그 시간은 카이로스는 될 수 있겠지만 그 시간이 돈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부자가 되려면 돈이 되는 시간이 많아야 한다. 일을 하고 보수를 받았다면 그 노동 시간은 돈이 되는 시간에 해당된다. 돈이 되는 시간은 그 시간에 임하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 크로노스가 될 수도 있고 카이로스가 될 수도 있다. 똑같은 일을 하여도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무심하게 무성의하게 기계적으로 한다면 그 시간은 크로노스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일을 개선하고자 하고 자신의 힘을 모두 쏟아부으며 최선을 다한다면 그 시간은 카이로스가 될 것이다. 돈이 되는 시간은 경제적 대가가 주어지는 노동 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당장은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미래의 경제적 대가가 주어지는 지식을 얻는 데 사용되는 시간 역시 돈이 되는 시간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최우수 성적으로 학교를 졸업한다면 일단은 이 사회에서 대가를 더 받게 되는데 이 경우 공부를 잘하고자 바친 시간은 돈이 되는 시간이기도 하다. 그러나 부자가 되는 게임은 학교 성적으로만 승패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부자는 세상에서 받는 대가를 크게 함으로써 될 수도 있지만 세상에 지불하여야 하는 대가를 적게 함으로써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살아가면서 세상에 지불하는 대가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것이므로 다른 사람들이 돈을 받고 해주는 일들에 대하여 당신이 알고 있다면 지출하는 비율이 줄어들어 주머니에 남는 돈이 늘어나게 된다. 예를 들어 웬만한 컴퓨터 고장은 직접 수리할 줄 안다면 그 수리 지식을 얻는 데 사용한 시간은 평생 컴퓨터가 고장날 때마다 돈을 절약시켜주는 원천이 된다. 평생 말이다. 따라서 당신이 컴퓨터 하드웨어에 대하여 일단 억지로라도 배워둔다면 그 시간은 돈이 되는 시간이 된다. 나는 이 법칙을 남들보다는 빨리 깨달았기에 시간이 날 때마다 정치나 연예인, 스포츠 선수 등을 제외한 모든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배우고자 하였다. 나는 길거리를 걷다가 도로 공사를 하는 것을 보아도 인부들이 어떻게 하는지 세심히 바라보고 배웠다. 직접 눈으로 볼 기회가 없는 것들은 모두 책을 통해 감을 잡고 배워나간다. 그렇게 하는 시간이 바로 돈이 되는 시간이다. 사업 초기에는 하다못해 복사기가 고장났을 때마다 서비스 수수료 몇만 원이 나가는 것이 아까워서 AS맨이 올 때마다 그가 어떻게 하는지를 옆에서 지켜보고는 나중에 수십 번 이상 내가 직접 고친 적도 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배운 분야는 하나둘이 아니다. 결혼 전 내가 아내에게 보낸 첫 편지에서 겸손함 없이 건방지게 하였던 말 중 하나 역시 나는 별걸 다 아는 남자라는 것이었다. 시간이 남는다고? 크로노스가 많다는 뜻이다. 닥치는 대로 책을 읽고 배워나가라. 우선은 지금 하는 일과 관련된 것들부터 마스터하라. 그렇게 할 때 그 시간은 돈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다. 일과 관련된 책들은 솔직히 재미는 없다. 하지만 재미가 충만한 책들만을 읽는다면 그 시간은 카이로스가 될 수는 있지만 돈이 되기는 어렵다. 재미없어 보이는 지식들을 위하여 돈이 되는 시간을 먼저 투자하는 사람만이 크로노스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도 인생은 즐기며 재미있게 살아야 한다고? 장담하건대 당신이 재미있는 것만 즐기며 시간을 보내는 동안 당신의 삶 자체가 조만간 재미없어질 것이다. 불확실성의 시대로 유명한 미국의 경제학자 갤브레이스는 인생에서 대부분의 물건, 이를테면 자동차나 연인이나 암은 그것을 지닌 사람에게만 중요하다. 그에 반해 돈은 그것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 모두에게 똑같이 중요하다고 말하였다. 그 중요한 것을 위해 지금 시간을 투자하라. 지금의 시간이 미래의 돈이 되게 만들어라. 돈은 오직 기회의 첫 단추만 채워준다. 어느 책에서인가 이런 글을 본 적이 있다. 어떤 다람쥐도 도토리를 모을 때 겨울을 나는데 필요한 이상을 모으지 않으며 어떤 참새도 다음 주 식량을 미리 모아놓지 않았다고 해서 슬프게 짹짹대지 않는다. 동물의 왕 호랑이도 부자 호랑이와 가난한 호랑이로 나뉘지 않는다. 그저 배부른 놈과 배고픈 놈으로 분류될 뿐이다. 어째서 인간만이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일까? 그것은 인간 세계만이 자본주의를 실행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생존 요건은 돈의 속성을 알고 이 세상에서 돈 버는 방법을 제대로 배우며 그렇게 번 돈을 효과적으로 쓰는 일이다. 그렇다면 돈은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강태기 씨의 모노드라마 돈에는 돈의 행방에 따라 여러 인물이 등장한다. 마지막 재산 1,000원을 털어서 산 복권이 당첨돼 벼락부자가 된 실직자, 그 돈을 탈취한 강도, 그 강도로부터 청혼을 받는 창녀, 강도가 목욕하는 사이에 돈가방을 훔쳐 병에 시달리는 애인에게 달려간 창녀, 돈 때문에 사랑하는 여자를 사창가에 내몬 죄책감을 견디지 못하여 자살한 애인. 이 연극에서 돈은 화폐로서의 돈을 비롯해 윤회한다는 의미의 돈다와 미친다는 뜻의 돈다는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돈이 사람을 사이코로 만드는 기능만 갖고 있는 것은 물론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갖고 있는 첫 번째 기능은 의식주를 해결하여 준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성경 마태복음 6장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라고 한 말을 내게 들려줄지도 모른다. 하지만 예수의 말은 앞날을 생각하는 당연한 걱정을 불필요하다고 하는 말이 아니다. 빈곤은 지나친 근심과 걱정을 가져오기에 하나님의 의를 자칫 무시하게 될 위험이 있음을 경고하는 것이다.
삶에 필요한 일들을 스스로 감당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게 되면 하나님이 공중의 새와 들의 꽃을 보호하듯 보살펴 주실 것이라는 의미이지, 그냥 놀고 있어도 의식주가 저절로 해결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말이다. 불교에서는 어떨까? 부처는 초기 불전인 선생경에서 자본주의적 가치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마땅히 먼저 기회를 익히라. 그래야만 재물을 얻으리라. 재물을 얻어 이미 부족하거든 마땅히 스스로 지키어 보호하라. 라고 하기도 하고, 밭 갈고 장사하며 목장 만들어 짐승 먹이고 생업에 부지런히 전념하라. 라고 당부한다. 남편은 아내에게 의식주를 걱정하지 않게 하고 장신구를 사줄 수 있어야 한다고까지 말한다. 자바 함경에서 남편은 아내에게 생활비를 주어야 하고 아내는 재산 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의무가 명시된다. 내가 예수와 부처까지 인용하는 이유는 어설픈 종교적 사고로 돈 자체를 터부시하지는 말라는 뜻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의 두 번째 기능은 돈이 있으면 안심이 된다는 사실에 있다. 돈이 있다고 반드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일단 통장에 돈이 넉넉히 있다면 안심이 되고 걱정거리도 웬만큼은 줄일 수 있지 않은가. 병에 걸렸을 때 불치병이 아니라면 돈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도 돈이 있으면 그 가족에게 위자료를 주고 합의서를 받아내서 형량을 적게 받을 수도 있다. 돈의 세 번째 기능은 기회를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오헨리의 단편 가운데 황금의 신과 사랑의 사수라는 것이 있다. 오헨리는 전직 은행원이었으나 공금 횡령으로 인해 감옥에 있는 도중 소설을 쓰기 시작해 결국 유명해졌다. 그런 그였기에 당연히 돈에 대한 생각도 소설로 표현했던 것이다. 그 줄거리를 살펴보자. 돈 많은 아버지를 무척이나 경멸하는 아들은 짝사랑하는 여자에게 아직 말도 한번 건네보지 못했다. 어느 날 아들은 연극을 구경하기 위해 기차역에 도착한 그녀를 극장까지 마차로 안내하는 역을 맡게 된다. 그러나 그 시간은 고작 7, 8분. 그는 돈이면 무엇이든 살 수 있다는 아버지에게 그 사실을 말하고 돈으로 어떻게 사랑을 얻느냐고 푸념한다. 드디어 날짜가 되어 역으로 간 그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그녀에게 인사하고 마차로 안내한다. 극장을 향해 마차가 달리던 중 아들이 갑자기 당황해하며 마차를 멈춘다. 어머니의 유품인 반지를 떨어뜨린 것. 그는 마차 밖으로 나가 1분도 안 되어 반지를 찾아가지고 돌아왔고 다시 마차는 출발하였다. 그러나 그 1분 사이에 다른 차들이 길을 막아버렸고 넓은 광장이 수많은 집마차, 승용차, 짐차 등으로 인해 온통 아수라장이 되어가고 있었다. 물론 그들이 탄 마차는 꼼짝할 수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결국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게 되고 아들은 사랑을 고백하며 여자도 그 사랑을 받아들인다. 다음 날 웬 사내가 아버지를 방문하여 돈이 생각보다 더 들어갔다고 보고한다. 그는 아버지의 지시를 받고 아들의 마차가 지나갈 시각에 도시의 모든 탈 것들을 동원하여 길을 막아버려 두 사람이 이야기할 시간을 넉넉하게 만들어준 사람이었다. 자, 오헨리가 이 소설에서 말하려고 한 것은 돈이면 사랑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었을까? 아닌 것 같다. 돈으로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는 있지만 반지가 마차에서 굴러떨어지고 그것을 찾느라고 1분을 소비하는 바람에 타이밍이 맞았듯이 신의 어떤 도움이 있어야 한다. 즉, 운도 따라야 한다는 말이다. 게다가 아무리 두 남녀가 오래 이야기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서로가 상대방에 대해 사랑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는 필도 있어야 비로소 돈은 그 기회를 열매 맺게 한다는 뜻 아니었을까? 돈이 주는 기회를 생활에서 찾아보자. 우리의 여름밤은 무덥다. 아무리 사이가 좋은 부부라고 할지라도 아열대의 밤에는 더워서 섹스고 나발이고 귀찮아질 것이다. 샤워를 하고 난 뒤라고 할지라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지만 에어컨이 있다고 치자. 그래서 방 안이 서늘할 지경이라면 추워서라도 서로를 더 껴안게 된다. 그래서 어느 에어컨 회사는 침실까지 시원해라는 광고 카피로 오래전 히트를 쳤다. 그러나 에어컨 살 돈과 그것을 틀 만한 돈이 있다고 해서 모두 다 부부금실이 좋은 것은 아니다. 사랑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비로소 에어컨 바람도 재구시를 하게 된다.
룸살롱에서는 팁을 몇십만 원씩 뿌리면서도 아내에게는 꽃 한 송이 사다 줄 줄 모르는 남자들에게 돈은 오히려 파타내기에만 제공하지 않는가. 돈이 재고시를 하려면 돈이 아닌 다른 가치가 바탕에 깔려 있어야 한다. 결국 돈이 행복의 첫 단추를 채울 기회를 주는 기능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나머지 단추들은 모두 다른 요소들이 좌우한다는 말이다. 돈 갖고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고? 은행에 가면 여러 가지 안내장이 붙어 있다. 평균 잔고 얼마 이하는 이자를 주지 않겠다. 창구에서 공과금을 받지 않겠다. 동전을 교환해주지 않겠다 등의 내용이다. 반면에 거액 이용자들을 위해서는 프라이빗 뱅킹 코너라는 것을 만들고 극진한 정성을 쏟는다. 은행의 이런 움직임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어떤 기업이든 돈만 쫓는 기업은 고객의 외면을 당한다. 고객의 입장에서는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은행의 공과금 수납은 사회봉사 차원에서 계속되어야 한다. 은행들의 거만한 태도를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지 답답하다. 정말 은행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누구인지 곰곰이 생각해보기 바란다. 고액 예치자들에 대한 은행의 우대를 보면 자존심이 상한다. 거리감을 느끼게 되는 고급 인테리어의 대형 화분, 1:1 데스크 등 일반 창구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PB 코너는 은행의 주고객인 일반 직장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점심시간에 직원이 식사 중이라 소수 인원만 근무할 때 고객들이 밀려들어 대기하는 동안 PB 코너는 한산에 팔이 날리며 VIP를 기다린다. 돈 없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고객들이 홀대받는 것 같아 씁쓸하다. 이러쿵저러쿵. 어느 경제지 기자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쓰기도 했다. VIP 고객들은 송금액수와 상관없이 수수료가 면제된다. 부자도 아니고 인터넷 사용도 못하는 그야말로 서민들은 100만 원 넘는 돈을 다른 은행에 보내려면 4천 원을 내야 한다. 부자 고객에게 각종 무료 서비스와 선물을 제공하는 데 따른 손실을 서민들에게서 번 돈으로 보전하는 셈이다. 나는 은행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이 절대 아니다. 하지만 은행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들도 당신처럼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인력으로 돈 벌고자 애쓰는 사람들일 뿐이다. 은행이 거만하다고? 돈 많이 벌어주는 고객들에게는 친절하다. 당신도 당신에게 이익을 많이 주는 손님에게는 그럴 것이다. 정말 은행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은행은 자원봉사단체가 아니다. 당신이 식당을 한다면 굶주린 사람들을 모두 먹이겠단 말이냐. PB 코너가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고? 홀대받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당신은 지금 돈 갖고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고 믿는 것이며 인간은 돈 앞에서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말이다. 정말 골 때린다. 게다가 부자에게 무료 제공하는 서비스가 서민들에게서 번 돈으로 충당된다고? 정말 웃긴다. 그 서비스는 부자들로 인해 벌게 된 돈으로 제공되는 것이다. 당신이 저녁에 술을 파는데 단골 손님이 와서 양주 몇 병과 안주 몇 개를 시켰다. 다른 손님은 맥주 몇 병에 팝콘 안주뿐이다. 당신 같으면 누구에게 신경을 더 쓰겠는가? 물론 장사건 사업이건 친절이 기본이다. 은행이 참으로 미숙한 것은 거절하는 데 있어서도 미소를 가득 띄어야 한다는 것을 모른다는 점이다. 공연장에서 무대가 잘 보이고 음향도 좋은 자리는 당연히 비싸다. 유독 한국에서는 불이 꺼지고 공연이 막 시작되려고 하면 재빨리 자기가 산 좌석보다 더 비싼 빈 좌석으로 옮기는 사람들을 자주 보게 된다. 나는 예전에 우리나라 비행기에서 1등석이나 2등석 좌석에 미친 척하고 앉아있는 3등석 손님들도 보았다. 승무원이 자리를 옮겨줄 것을 요구하면 얼굴이 벌개져서 자리를 옮기는 사람도 있지만 비어있는 좌석인데 좀 앉아간다고 무슨 일 생기는 것도 아니지 않소. 그냥 앉아갑시다. 라고 오히려 큰 소리치는 사람들도 있다. 디즈니랜드에서 디즈니가 직영하는 호텔에 투숙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입장을 1시간 이상 빨리 허용한다. 돈 갖고 사람을 차별한다는 말이다. 내가 만일 용인 에버랜드의 사장이라면 1등석 입장권을 매우 비싼 값에 별도로 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줄서기에서 1등석 입장객과 일반 입장객을 구분할 것이다. 런던 국제공항에는 1등석 승객을 위한 별도의 출입구까지 준비되어 있다. 파리에서도 뉴욕행 콩고드 비행기 승객들은 출발 이전부터 완전히 분리된 대우를 받았다.
내가 경험한 바로는 9.11 테러 이후 미국 공항에서도 1등석 승객은 검색대에서 우선권을 부여받는다. 이게 자본주의다. 스키장에서도 회원들이 이용하는 리프트와 비회원 리프트는 구분되어 있지 않은가. 비회원이 비회원 전용 리프트를 타려고 길게 늘어서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같은 인간인데 줄까지 차별하다니 너무한다. 돈 없다고 괄시하니 서러워 못 살겠네 따위의 생각을 한다면 당신은 평생 부자로는 살지 못할 것이다. 나는 찢어지게 가난하였을 때도 그런 생각을 전혀 해본 적이 없는데 왜 당신은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자본주의에서 돈을 지불하는 대상은 결국 좀 더 편하고 좋은 것을 얻기 위함이다. 당연히 그 질적인 면은 지불하는 돈의 크기와 비례할 수밖에 없다. 백화점에서도 구매 실적이 저조하면 차별을 감수해야 한다. 우수 고객들은 박앤세일 기간이 아니더라도 특정 품목을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다. 대다수 일반 고객들은 어떤 행사가 진행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연평균 5천만 원 이상 쓰는 특별 고객을 위한 VIP 전용 휴게실은 당연히 일반 고객들은 출입 금지 공간이다. 해외여행을 하다 보면 나라별로 호텔 요금의 계산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값만 내면 투숙하는 인원수는 상관없는 경우도 많지만 같은 방이면서도 그 인원수에 따라 반값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함께 투숙하는 자녀의 나이와 자녀 수를 제한하는 나라도 있다. 택시 요금 역시 짐을 얼마를 갖고 타든 미터 요금만 내면 되는 한국 같은 나라도 있고 홍콩처럼 가방 숫자에 따라 추가 요금을 내야 하는 곳들도 있으며 심지어 승객의 숫자에 따라 추가 요금을 내야 하는 나라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식당 요금 역시 유럽의 많은 나라들에서는 좌석 위치에 따라 요금이 다르기도 하고 음식을 싸갖고 갈 경우에는 앉아서 먹는 요금보다 할인이 되는 나라들도 꽤 있다. 서울의 몇몇 특급 호텔들에서는 도시락을 주문하여 가져갈 경우 10%의 봉사료를 붙이지 않는다. 이게 자본주의에서의 합리성이다. 그래도 호텔에서 도어맨이 고급차를 우대시하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고? 알려면 제대로 알아라. 고급차여서 우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주 오니까 우대하는 것이다. 나부터만 하더라도 몇몇 호텔들에서는 도어맨들이 내 얼굴과 차를 기억한다.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조선호텔이나 신라호텔 같은 곳에 어쩌다 가게 되었을 때 내 차가 좋다고 해서 특별 대우를 받았던 경험은 전혀 없다. 내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소형차를 타고 호텔에 들락날락하면서 발레 파킹을 부탁하여 보아라. 한두 달도 안 돼서 도어맨들이 알아서 모실 것이다. 특급 호텔 앞에 고급차들만 주차하여 있는 이유는 발레 파킹 비용을 내거나 팁을 주기 때문이지 차가 좋아서가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수 고객에게는 특별 대접을 하고 불성실한 고객과는 의도적으로 거래를 줄이는 디마케팅은 당연한 현상이다. 부자 마케팅의 이면에는 부자 고객에게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상대적으로 서민 고객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차별적 구조가 감춰져 있다고? 아니 무슨 불이익? 자본주의 사회의 원리는 이렇다. 더 편하고 더 좋은 것을 원한다면 대가를 지불하라. 지불할 돈이 없다고? 그렇다면 덜 편하고 덜 좋은 것을 가지면 된다. 그게 불이익이냐? 입석과 좌석의 차이가 없이 먼저 뛰어가 타는 놈이 앉아간다는 원칙이 통용되는 곳은 절대로 좋은 사회가 아니다. 하지만 어쩌면 당신은 그런 시스템을 돈 앞에서 평등한 사회로 믿을지 모른다. 기억해라. 그런 사회는 공산주의가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다. 정말 좋은 사회는 대가를 많이 지불한 사람들과 이 사회에서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받을 수 없는 장애인들이 먼저 앉는 사회이다. 돈을 모을 때는 날파리들을 조심해라. 그 어느 나라에서건 쓰레기장, 해산물 건조장, 축사, 화장실 등 지저분한 곳이면 어디에나 파리들이 득실거린다. 파리의 종류도 다양한데 지파리, 똥파리, 벼룩파리, 광대파리, 쉬파리, 기생파리 등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인간 세계에도 파리떼가 있다. 이 파리들은 누군가가 돈을 모으고 있다거나 혹은 돈을 갖고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면 몰려드는데 나는 이 파리들을 날파리라고 부른다. 땀 흘려 착실히 돈을 모아가는 과정을 밟는 사람들은 이 날파리들을 조심해야 한다. 이 인간 날파리에는 네 부류가 있다. 첫째, 가족 날파리가 있다. 이 가족 날파리들은 가족 중 당신이 월급을 꼬박꼬박 모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혹은
적금을 얼마 지나지 않아 타게 된다는 것을 듣게 되면 그때부터 그 돈을 빌리고자 파리가 앞발을 비비듯 별의별 회유와 간청을 하게 된다. 이때 가족 날파리는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고자 빌려달라는 등 무슨 대단한 건수라도 있는 듯 당신을 설득할 것이다. 특히 일확천금을 꿈꾸기만 하는 가족 날파리들을 조심해라. 그런 날파리들은 밑빠진 항아리 같아서 빌려주는 돈 모두가 헛된 곳으로 새어나갈 것이다. 이런 날파리들의 꼬임에 가장 잘 넘어가는 사람은 여자들인데 오빠나 남동생 혹은 아버지 또는 남편의 뜬구름 잡는 놀이에 모아놓은 돈 모두를 허비하고 만다. 이런 날파리들을 피하려면 자신의 재테크 상황을 일절 이야기하면 안 된다. 저축도 비밀리에 하고 월급도 낮추어 이야기하며 때로는 회사가 어려워서 월급이 나오지 않았다고 울상을 지어라. 너무 냉정한 것 아니냐고? 한 가족이 부자가 되려면 우선은 작은 항아리에라도 물이 가득 차 있어야 한다. 정 가족 날파리를 돕고 싶다면 일단은 악착같이 작은 항아리에라도 물을 채워놓고 그 항아리를 감춰놓은 상태에서 그 가족 구성원의 정신 상태를 냉정히 파악한 뒤 이자로 나오는 한 바가지 정도만 퍼주어라. 그게 현명한 방법이다. 명심해라. 장사건 사업이건 자기 땀을 흘리지 않으려는 경우 깨진 항아리 물붓기가 될 가능성이 지극히 높다는 것을 말이다. 그런데도 돈을 대준다면 당신의 삶은 곧 그 깨진 구멍을 막으려는 불쌍한 두꺼비 신세로 전락하고 만다. 하나 더. 남에게 돈까지 빌려 가족 날파리에게 주는 어리석음은 절대 범하지 말라. 그 빚 때문에 당신 삶이 곧 무너지게 된다. 둘째, 친척 날파리가 있다. 이 부류의 날파리들은 친척 중에 누가 어느 정도 산다는 소문을 듣게 되면 찾아오는 부류인데 친척이 와서 돈을 빌리려고 할 때 그 이유가 수술비 마련이나 학비 마련 등이 아니라 사업적인 것이라면 그 친척의 평소 생활 태도를 고려하여라. 값비싼 가구나 사치품 등을 갖고 있던 친척에게 사업 자금을 빌려주었다가 받아낼 가능성은 크지 않음을 명심해라. 자고로 친척들의 돈을 많이 빌려 사업을 시작한 사람으로서 성공한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이런 날파리들은 가난한 친척은 멀리하는 경향이 강하며 오로지 돈 냄새가 나는 친척들만 찾아다닌다. 이들을 피하려면 몇 가지 핑곗거리를 준비해 놓고 있어야 한다. 최근에 부동산을 구입하는 바람에 현금이 바닥이 났다거나 누군가에게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이자도 들어오지 않아서 속이 상해 죽겠다거나 등등의 이유를 갖고 있으라는 말이다. 장사로 어느 정도 돈을 모은 어느 독자가 이런 날파리들을 떼어내는 기가 막힌 방법이 없겠느냐고 내게 호소하였을 때 내가 알려준 방안은 이러했다. 오늘 밤 당장 그 모든 친척들에게 전화를 해라. 그리고 돈이 급히 필요하다고 하면서 빌려달라고 해라. 모레까지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부도가 난다고 말해라. 그리고 꼭 좀 부탁한다고 해라. 담보라도 제공하여 달라고 말해라. 그리고 내일 한두 번 또 전화해라. 대부분은 여유가 전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면 부담을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거의 울먹이는 음성으로 말하면서 전화를 끊어라. 그 뒤 그들 중에 19은 전화를 걸어오지도 않을 것이다. 셋째, 친구 날파리들이다. 재미교포 사업가인 김승호는 아들아 인생의 지혜를 배워라 라는 글에서 이런 말을 한다. 연락이 거의 없던 이가 찾아와 친한 척하면 돈을 빌리기 위한 것이다. 분명하게 놓으라고 말해라. 돈도 잃고 마음도 상한다. 친구가 돈이 필요하다면 되돌려받지 않아도 될 한도 내에서 모든 것을 다 해줘라. 그러나 먼저 네 형제나 가족들에게도 그렇게 해줬나 생각하거라. 100번 맞는 말이다. 30대 이후의 나이에서 돈을 빌리려는 친구의 부류는 두 가지이다. 첫 번째 부류는 친구니까 그냥 빌려달라는 부류인데 이들을 조심해라. 이런 사람치고 경제적으로 성공한 경우를 나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다. 단 한 번도 말이다. 왜냐고? 돈 문제를 정에 의지하여 해결하려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부류는 각서나 공증 혹은 담보를 제공하겠다고 자발적으로 말하는 친구인데 이런 친구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한다. 상대로부터 신뢰를 받는 구체적 방법을 알기 때문이다. 넷째, 사기꾼 날파리들이다. 돈을 대신 맡아서 보관하여 주겠다거나 이자가 많이 나오는 곳을 아는데 돈을 불려주겠다거나 어디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거나
자신의 부동산이 꽤 되는데 현금이 좀 급히 필요하다고 말하는 녀석들은 모조리 100%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나는 도대체 그런 사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한심하다. 당신 돈은 당신이 관리해라. 사기꾼 날파리들은 원래부터 나쁜 놈들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가족 날파리, 친척 날파리, 친구 날파리들은 정말 주의하여야 한다. 그 날파리들은 대부분 당신에게 돈을 빌려갈 때는 간이라도 빼줄 것 같이 말하지만 돈을 받고자 할 때가 되면 상황이 바뀔 수 있음을 기억해라. 나의 경험담. 은행 이자 수준에서 담보를 받고 돈을 빌려주었던 고교 동창이 약 1년 후 담보를 은행에 넣고 돈을 대출하여 빚을 갚을 테니 담보를 해지하여 달라고 사정사정하기에 내키지는 않았지만 담보를 해지하여 주었다. 그러나 막상 은행 돈을 대출받은 뒤부터는 완전 배째라는 식이었다. 그래서 은행 대출을 받아 빚을 갚는다는 이유로 담보를 해지하여 준 이상 그 약속을 어긴 것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됨을 알려주면서 구치소와 교도소 생활을 기꺼이 하겠느냐고 말했더니 그제야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다. 어쨌든 당신은 도우려는 마음으로 가족, 친척, 친구에게 돈을 빌려줄지 모르지만 돈을 받지 못하게 될 때 이상하게도 욕은 당신이 먹는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 돈을 받기 위해 재촉을 하기 시작하면 인간적으로 모멸감을 준다느니 한 번 믿은 거 계속 믿어달라느니 가족 간에 친척 간에 친구 간에 그것 하나 기다리지 못하느냐 약속을 못 지켰을 뿐이지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등의 말들이 어쩜 그렇게 사전에 입을 맞춘 듯 신기할 정도로 똑같은 레퍼토리로 나오게 된다는 것을 뼛속 깊이 명심해라. 그들은 모든 상황을 자기 입장에서 설명하고 이해하며 내가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나로서는 최선을 다하지만 사정이 안 되는 것을 어쩌란 말이냐? 고리대금업자처럼 굴지 좀 말라. 는 논리로 스스로를 변호하는 공통적 본성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라. 당신이 이자를 받지 않아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며 그들 중 열의 아홉은 자기들 돈 쓰고 다닐 것은 다 쓰고 다닌다는 것도 알아두어라. 실화. 고교 시절 같이 낚시도 다니고 절친했던 새끼 한 명은 십몇 년 전 나에게서 몇백만 원을 10일 만에 갚겠다고 빌려갔었지만 10일 만에 종적을 감추었고 2003년에 우연히 그 새끼의 전화번호를 알아 전화를 했더니 하는 말이 무엇이었는지 아는가? 내가 네 은혜를 입었음을 고맙게 여겨왔다. 자기가 도망갔으면서도 은혜를 입었음을 고맙게 여긴다는 이 개새끼는 내게 십몇 년 동안 전화 한 통 한 적이 없고 내가 전화를 건 이후에도 계속 십새끼짓만 하고 있지만 자가용은 계속 끌고 다니고 술도 계속 처먹고 양복은 백화점에서 구입한다는 것을 나는 다른 친구들에게서 들어서 안다. 명심해라. 이 세상에는 그런 잡놈 잡년들이 무지 많다는 것을. 나의 경험으로 볼 때 그들은 일을 하여도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논리로 접근하기 마련이며 짜장면을 팔아도 내가 파는 짜장면이 맛이 없는 이유는 오늘 몸이 상당히 피곤할 뿐 아니라 납품받은 밀가루가 질이 좀 떨어져서 그러므로 이해해달라 라는 식으로 세상을 설득시키려고 한다. 기억해라. 작가 이회수는 황금비늘에서 날파리는 날파리이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말했지만 인간 날파리들은 아름다운 혈연의 정이니 아름다운 우정이니 그럴듯한 것을 내세우면서도 정작 당신에게는 고통만 줄 것이다. 당신 주변에 그런 사람이 단 하나라도 있다면 일찌감치 면도칼로 도려내라.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내가 경영한 회사에서 사내 결혼을 한 30대 초 부부가 있었는데 남자는 1남 3녀 중 둘째로서 외아들이고 여자는 3녀 중 장녀였다. 남자 측 집안은 아버지가 안 계셨고 경제적으로 넉넉한 편이 결코 아니었다. 출가한 누나는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었고 자기 수입도 있었으나 친정을 돕지는 않았다. 여동생 부부는 둘 다 안정된 수입이 있는 장애인이었고 친정에 들어와 살고 있었지만 생활비를 내놓지는 않았다. 막내 여동생은 무직이었다. 이런 가족 상황에서 그의 수입은 모두 어머니와 가족 뒷바라지 하는 데 사용되었다. 한편 나와 10년 가까이 일했던 여자 측의 수입은 모두 친정 부모의 광신적인 종교 활동과 두 동생들의 뒷바라지에 사용되었다. 이 부부는 맞벌이였기에 수입이 웬만큼 되는데도 돈은 모이지 못했고 경제적으로 힘들어했다. 나는 몇 년간 그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보다가 외환위기가 오자마자 그 부부의 부모에게 전화를 하였다.
사장인데 외환위기 때문에 도저히 월급을 제대로 줄 상황이 못 된다. 50%도 지급하지 못할 것 같으므로 이 못난 사장을 용서해달라. 그러고는 그 부부를 불러 이렇게 말했다. 너희 두 사람 모두 깨진 항아리에 물을 부어왔다. 방금 전에 나는 너희들 집에 전화를 해서 회사가 무진장 어려워서 월급을 절반도 제대로 못 줄 것 같으니 용서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그 누구의 봉급도 깎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전화한 목적은 너희들의 집에 돈을 내놓지 않아도 되는 명분을 주기 위함이었다. 이제 집안에 무슨 일이 있건 간에 모르는 척하고 몰래 돈을 모아라. 지금이 기회이다. 너희부터 먼저 돈을 모아 기반을 잡아야 한다. 내 말을 믿어라. 깨진 항아리는 그대로 내버려 두어라. 절대 굶어 죽지 않을 테니까 말이다. 그들은 내 조언을 받아들였다. 그 뒤 2, 3년 후 부부는 모아놓은 종잣돈으로 독자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였고 2003년 현재 돈도 꽤 벌었다. 그리고 지금은 가족들을 별 부담 없이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다시 한번 말한다. 깨진 항아리에 물 붓기는 절대 하지 말라. 그 구멍을 몸으로 막아야 하는 두꺼비가 되기 싫다면 말이다. 사기꾼 판별법. 2017년 4월 부자학 전문가로 이름을 날린 유명 재테크 강사가 100원 가까이 되는 회사 돈을 챙겨 잠적한 혐의로 피소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뉴스가 여러 매체에서 나왔다. 그 강사는 선한 부자 조슈아로 알려진 조상훈이고 그는 이미 회사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 아내와 함께 해외로 도피한 상태로 보도되었다. 그는 2000년대 초 청년 시절 부동산 경매로만 10억여 원을 번 성공 신화로 화제가 되면서 부자학 전문 재테크 강사로 유명세를 떨쳤으나 수사가 진행되면서 사기 횡령 금액이 150억 원으로 나오기도 했다. 1. 이 사건이 보도되기 6년 전인 2011년 6월 6일 나는 세이노 카페에 아래 글을 올렸다. 조슈아가 투자하였던 경매 물건들에 대한 나의 분석은 부정적이었고 그 양이 많아 여기서는 생략한다. 경매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나의 분석 내용을 카페에서 읽을 수 있다. 어쨌든 핵심을 말하자면 조슈아는 법인 2개를 만들어 그 주식을 투자 희망자들에게 팔면서 그 법인들에서 경매 투자를 하여 발생하는 이익금을 배당금으로 준다고 하였는데 왜 나는 그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딴지를 걸었을까? 첫째는 조슈아가 자기 자금을 함께 투입한 흔적을 찾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타인의 자금만을 끌어와 법인 이름으로 투자하는 경우 투자자들이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전락하는 경우에도 운영자는 뻔뻔스럽게도 계속 잘 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조슈아가 경매 전문가로 행세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으는 행위 자체에서 나는 다른 사람들의 돈으로 자기 자신이 부자가 되려는 속셈이 숨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자금 흐름을 살펴보니 위 2가지 사항이 틀리지 않았고 선한 부자라는 닉네임이 철저히 가면이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자금 흐름이 수상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사업을 하다 보면 상대방의 재정 상태를 손바닥 보듯 보아야 할 때가 있다. 이를테면 어느 은행에 계좌가 있고 그 계좌에는 얼마나 돈이 있으며 사장 및 그 아내, 그 부모, 그 자식 명의로 된 계좌는 어디에 있는지, 부동산 보유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재산을 어디에 숨겼는지를 알아내야 할 때가 있는데 합법적 방법 이외에 말 못할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오래전의 일이다. 나와 관련된 회사의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약 25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바로 옆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옮겨온 것이었다. 당신이 그 피해 당사자라면 그 옆 공장 회사의 재산을 모조리 가압류부터 하고자 할 텐데 어느 세월의 합법적 방법에만 의지한단 말인가. 그동안의 재산을 다 빼돌릴 텐데. 하지만 조슈아의 경우에 있어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낙찰 관련 자료들만으로도 충분히 사실관계를 살펴볼 수 있었고 그것을 근거로 그 당시 내가 세이노 카페에서 공개적으로 지적한 문제점들을 요약 재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조슈아는 아내 명의로 경매받았던 35층 아파트의 전망 사진과 발코니 화단 조성 사진 등을 투자자들에게 보여주기도 했으나 내가 쓴 글 때문인지 낙찰받은 지 2년 3개월 만이었던 2013년 6월 26일 17억 5천만 원에 그 아파트를 매매하였다. 하지만 다른 문제점들은 여전히 남아있었고 결국 2017년 가족 모두가 해외 도피를 하였는데 그곳이 말레이시아라는 말을 들었다. 2.
부동산 투자를 빙자한 사기꾼들은 지금도 있다. 부동산 경매의 귀재 혹은 경매의 신으로 불리던 서울레저 이상종은 400억 사기범이며 6년 도피 후 검거되고 2019년 징역 9년을 받았다. 20만 원으로 2년 만에 500억을 그리고 다시 1200억을 벌었다고 떠들면서 유료 재테크 카페도 운영한 GMB 그룹의 김길태,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봐라. 나오는 내용이 장난이 아닐 거다. 21세기 컨설팅의 양화석도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 양 박사로 통하던 그를 나도 2000년대 초에 2번 만났었는데 내가 내렸던 결론은 사기꾼이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명문대 출신의 공부도 잘했던 고교 동창 중 한 명이 2006년 그 회사에 취직을 했다. 그 친구는 동창들에게 회사를 적극 소개하면서 투자를 권유했고 나는 그 친구에게 직설적으로 개뿔도 모르면서 그런 짓 하지 말 것을 얘기하였으나 그 녀석은 내가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였고 결국 여러 친구들이 그곳에 투자를 했다. 당시 그 친구가 동창들에게 뿌린 메일을 보면 이러했다. 그러나 2년도 안 돼서 양화석이 도피하자 그 친구는 자신이 친구들을 끌어들인 것에 대한 자책으로 자살하고 만다. 그 똑똑한 친구가 어째서 양화석의 꼬임에 넘어갔던 것일까? 그 대표적인 이유는 양화석이 미래의 가상 수입을 확정 수입으로 포장하고 회사 보유 자산을 미래 가치로 계산하며 투자 유치 예정 금액을 확정 금액인 양 설명하는 것을 진짜 그럴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다. 부동산 개발의 실체에 대해 개뿔도 모르는 놈이었기에 양화석이 똥을 된장이라 말해도 몰랐던 것이다. 내가 조슈아의 선한 부자 천인 프로젝트 글을 읽으면서 가장 분노한 것은 미래에 확정될 수입을 현재 확정된 수입으로 이야기하거나 채권 투자 활동 전체를 보여주지 않고 일부만 공개하면서 투자자를 모으고자 하는 내용 때문이었다. 그가 만든 법인 이름도 굿윌이고 닉네임도 선한 부자로 사용하고 착한 척은 더럽게 많이 했으나 나는 그것들 모두를 분명한 미혹으로 보았다. 여기에 덧붙이자면 모든 부동산은 매각되어 현금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수익이 미확정이다. 채권 투자 수익 역시 마찬가지이다. CB나 BW 같은 채권 투자가 안전하기만 한 것은 아니고 운영자금 규모가 1, 2억이라면 징검다리 디디듯이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자금 규모가 커지면 상황이 전혀 그렇지 않게 된다. 부티크 경영자들도 그런 어려움을 내게 이야기하곤 한다. 3. 안 친한 개인적 친분이 없는 사기꾼들의 공통적 특징. 1. 흙수저로 태어났으나 투자를 잘해서 떼돈을 벌었다고 홍보한다. 2. 사는 곳이나 고급 자동차 등을 보여주며 자랑한다. 3. 카페, 블로그, 인스타, 페이스북, 유튜브 등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은다. 4. 강의하면서 모임을 만들어 회비를 걷거나 투자를 꼬드긴다. 5. 자기 말만 잘 들으면 당신도 부자가 된다고 주장한다. 6. 외모와 목소리가 좋은 경우들이 많으며 말을 잘한다. 4. 친한 사기꾼들의 공통적 특징. 앞에서 말한 사기꾼들은 피해자와 학창시절에 알고 지내던 관계는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피해자가 예전부터 친하게 알고 지내던 사기꾼들도 있다. 이런 연놈들은 주로 은행이나 투자회사 등에 다니는 중에 동창들이나 친한 고객들에게 접근하여 좋은 투자 기회가 있는데 저는 자금이 없지만 하면서 꼬드기는 수법을 쓴다. 내가 아는 놈은 산업은행 부장이었는데 바둑 모임에 참석하여 바둑을 두면서 넌지시 투자 기회가 있는데 내가 국책은행에 있는 공인이어서 참 아깝다 등의 말을 슬그머니 내뱉으며 친구의 동향을 살핀 뒤 친구가 투자하겠다고 하면 나는 공인이므로 절대 다른 친구들에게는 말하지 말아라 라고 입단속을 시켰다. 그놈이 나중에 행방불명 상태가 된 후 드러난 사실은 아파트도 아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민형사 소송을 통해 건질 수 있는 금액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었다. 어느 은행의 여직원은 친하게 지내던 전문직 고객에게 은밀히 투자를 권유하였고 그 고객은 그 말에 속아 부모 형제의 돈까지 끌어다 넘겨주었으나 그 여직원은 자기 가족과 함께 외국으로 도피한 후 현지에서 자살해버렸다. 이런 경우 돈을 찾을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인터넷에서 만나 채팅하면서 친해진 사람은 어떨까? 외로움을 파고드는 로맨스 스캠이 대표적인데 여기에 속았던 10여 명의 독자들이 보낸 메일 중 기억나는 것은 외국인 스캠에 빠져있던 여자였는데 내가 그거 사기당한 것이라고 답을 보내주었음에도 연거푸 세이노님이 몰라서 그러시는 거다라고 했고
털린 금액은 2억 원대였을 것이다. 그 독자가 속아 넘어간 이유는 사기꾼이 여러 개의 계정을 각기 다른 사람으로 위장하여 사용하면서 사기꾼을 믿을 만한 사람으로 말하였기 때문이었다. 영문 메일로 사기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별도로 얇은 책 한 권을 낼 수 있을 정도로 수많은 메일 원본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정말 수법이 다양하고 영어를 좀 한다는 사람들이 종종 넘어가곤 한다. 5. 합법적으로 보이는 사기꾼들의 특징. 펀드 사기꾼들의 경우는 은행 저축은 목돈을 만들 때까지만 해라 해서 내가 이미 라인펀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였으니 그 부분을 참고하라. 시중은행들이 판매하는 펀드인데 믿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은행도 속아 넘어가니까 말이다. 주식 사기꾼들도 많다. 방송이나 인터넷에는 수많은 주식 전문가들이 주식을 분석하고 추천하며 수백만 원의 회비를 받는 법인들이 있다. 그 중에는 법인 주주들이 먼저 주식을 매수하고 방송 출연자들에게 그 주식을 방송에서 소개하라고 한 후 주가가 오르면 법인 주주들은 주식을 팔고 나가는 곳들이 있다. 즉 법인에서는 방송이나 카페를 통해 회원을 모으지만 법인 주주는 개인 이름으로 주식을 미리 매입하였다가 빠져나가면서 큰 수익을 챙기는 것이다. 내가 알고 있는 곳 하나는 금감원 출신자를 고액보수의 임원으로 앉히고 각종 서류 작성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었다. 특히 리딩방 따위에 속지 마라 이 바보들아. 상장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음을 가져서도 안 된다. 한국경제신문에서 2022년 11월에 연재된 코스닥 탐욕의 머니게임 시리즈를 반드시 읽어보아라. 합법을 가장하여 어떤 식으로 주가를 조작해 일반 주주들의 호주머니를 탈탈 터는지 알게 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인이 무엇인가를 법적으로 보증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보증하지 않는다는 말과 거의 동일한 표현이라는 것이다. 이 글을 쓰던 중에 대구에서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이 일어났다. 방화범은 주상복합아파트 시행회사에 6억 8천여만 원을 투자했으나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했고 시행사와 법인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하였으나 시행사 법인만 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법인에서는 돈을 되돌려주지 않았고 피해자가 또다시 법적 절차를 밟아 법인 자산을 압류할 수는 있으나 대부분의 시행사들은 빈껍데기에 불과하므로 헛수고에 불과하다. 법인 대표 개인은 명백한 횡령이나 사기 행위가 아닌 이상 법인 대표로 도장 찍는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전혀 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여야 한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될 줄 내가 알았겠냐? 라고 말하면 끝이다. 그 와중에 자기 봉급으로 수억 원대를 법인에서 가져가도 횡령이 아니다. 그러므로 어떤 법인과 계약을 할 때는 대표이사 아무개의 날인을 받는 동시에 개인 아무개의 개인 인감 날인도 받아야 대표이사 개인에게 책임 추궁을 할 수 있음을 기억해라. 이때 계약서에 자필로 쓴 특약 조건들이 없다면 그 개인 아무개는 계약서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나는 이러저러한 것으로 생각하여 도장 찍었다 라고 박박 우기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중요한 내용은 상대방이 직접 자필로 적도록 하고 회사의 직책은 표시하지 말고 개인 아무개라는 이름으로도 서명하도록 하고 개인 인감도 받아라. 물론 그 아무개 이름으로 등기된 자산도 없고 예금도 없고 모두 가족 이름으로 돌려놓았다면 그것조차 무용지물일 뿐이다. 6. 사기는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결과적으로는 호구되는 경우들. 어떤 부동산 분양 물건에 대하여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보면 유달리 그 검색 결과물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본래 분양 물건은 분양 대행사가 분양 성사 건수에 따라 수수료를 받아가는 것이 보통인데 어째서 그 분양 지역이 아닌 곳에 있는 중개업소들에서조차 물건 소개를 하는 글을, 그것도 아주 좋은 말로 도배가 된 글을 올리는 것일까? 분양 대행사가 이른바 사이드들을 구하였다는 뜻이다. 미분양 물건을 다른 중개업소에서 끌고 온 사람이 계약을 하게 되면 분양 대행사가 그 중개업소에 사전에 약정된 수수료를 주게 되는데 그런 중개업소들을 사이드라고 부른다. 즉,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그 분양 물건에 대한 기초 자료들을 분양 대행사로부터 전달받아 예쁘게 덧칠하여 인터넷에 광고를 올리는 업소들이 바로 사이드인 것이다. 전문적으로 사이드 분양 광고에 종사하는 회사들도 있다. 인터넷에서 사이드라고 치면 자동차 사이드 미러가 많이 검색될 것이므로 분양 사이드라고 검색하여 살펴보아라. 질문. 사이드 광고들이 많을수록 좋은 물건일까? 속지 말아라.
호텔 분양 광고가 넘쳐났었던 때에 나는 주변에 그거 투자하면 호구된다고 말하곤 했다. 당신이 어떤 분양 호텔을 운영하는 사장이라고 치자. 상당수의 객실은 분양을 통해 팔아넘겼지만 일부 객실은 회사 명의로 당신이 보유하고 있다. 이때 내가 호텔방을 빌리려고 한다고 치자. 당신은 분양된 방을 내게 먼저 빌려주겠는가? 아니면 회사 소유의 방을 빌려주겠는가? 결국 회사 소유의 방들은 회전이 되지만 분양된 방들은 그렇지 않게 된다. 수익 확정형? 누가 확정을 보장해 주는데? 어떤 법인? 앞에서도 말했지만 그걸 믿으면 안 된다. 호텔이건 생활형 숙박시설이건 수익형 숙박시설이건 뭐든 간에 직접 사용할 경우가 아니고 투자 목적이라면 분양받은 사람들만 호구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아주 꼼꼼히 체크해본 후 결정하여라. 왜 호구될 가능성이 큰 것일까? 기본적으로 부동산 개발을 하려는 사람들은 한 번의 기회에서 자기들이 먼저 빨리 부자가 되고 그래도 이익이 남으면 좀 나누어 줄 수도 있다는 식의 생각을 대부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면 된다. 호구되기 싫으면 그들이 하는 말을 절대 그대로는 믿지 말아라. 어떤 분양 호텔은 골치가 아프니까 미분양 호실들에 대한 소유권과 관리회사에 대한 권리를 제3자 법인에게 현금을 받고 싸게 넘기기도 한다. 그 제3자 법인은 호텔을 분양받은 사람들을 상대로 관리비 장사를 하는데 적자가 났다고 하면서 관리비 일부 혹은 그 이상의 금액을 분양 소유자들에게 부과하여 이익을 취하면서 대외적으로는 그 호텔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또 다른 사기 행각을 벌인다. 영농조합이나 농업회사 법인을 내세우면서 투자자에게 몇천만 원 투자하면 한 달에 얼마씩 주는 것과 함께 재배된 농산물 등을 보내준다고 하는 광고들은 어떨까? 몇 년 후에는 투자금을 돌려주며 지급 보증을 통해 반환 보장해준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 글쎄다. 내가 몇 군데를 꼼꼼히 뒷조사해 본 적이 있는데 이건 역시 돌려막기 위한 호구 찾는 것 같은데? 또 다른 경우는 스타트업 투자와 관련된다. 90년대에만 하더라도 에너지나 동력 없이 스스로 무한히 움직이는 연구기관을 만들었다는 이슈로 투자자를 모으려는 놈들이 한국에 있었다. 18세기 초 러시아 황제도 속였던 오르피레우스의 자동바퀴는 이런 유형의 사기꾼들이 만들어낸 대표적인 작품이었다. 19세기에는 미국의 존 킬리가 물의 진동을 이용하는 연구기관을 만들었다고 하면서 거액을 끌어들였는데 그가 사기꾼이었음은 그의 사후에야 비로소 밝혀졌다. 현대에 나타난 대표적 사기꾼은 피 한 방울로 집에서도 직접 질병을 진단할 수 있다고 호언하며 자금을 끌어모았던 테라노스의 창업자 홈즈가 아닐까 싶다. 이처럼 한국에서도 뭔가를 연구한다고 하면서 혹은 무슨 특허를 갖고 있다고 하면서 아름아름 소개로 투자금을 받는 회사들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연구한다는 자들의 호주머니만 채워주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그런 투자 사기에 당하였다. 7. 사기꾼 피해자들의 공통적 특징. 1997년부터 몇 년간은 나라 전체가 외환위기로 인해 불안한 상태였다. 그 시기에 캐피탈 회사로 위장한 여러 종류의 대부 회사들이 전국적으로 등장하여 사기를 쳤는데 피해자들이 상당히 많았다. 그 당시 내가 의문을 품었던 것은 왜 그 피해자들이 인천, 울산, 부산 같은 곳에서 유달리 더 많을까였다. 내 짐작은 이러했다. 내가 경험한 바로는 우리나라 항구 도시들은 밀수뿐만 아니라 화물 입출항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커미션 및 리베이트로 인해 검은 돈이 가장 많이 돌아다니는 곳이다. 그 검은 돈 때문에 이웃에서 평범하게 사는 것 같이 보이던 사람이 갑자기 고급차를 타고 으스대는 모습도 나타나게 되며 그 이웃들은 이 세상에는 돈을 쉽게 버는 어떤 투자 방법이 있지만 나만 모르고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되어 잘 알지도 못하는 투자에 쉽게 돈을 맡기는 것 아닐까? 이 과정에서 사기꾼 피해자들은 결국 다음과 같은 공통점들을 보이게 된다. 1. 돈을 쉽게 버는 방법이 분명히 있는데 나만 모르는 것 같다. 돈을 쉽게 버는 방법이 있기는 있다. 카지노에 가서 잭팟을 터뜨리면 된다. 그러나 확률이 너무 낮다. 이게 중요하다. 확률이 낮은 게임에서 행운을 기대하지 마라. 코인 투자를 한 사람들 중 일부는 대박을 맛보기도 했지만 폰지 사기처럼 계속 새로운 구매자가 들어와야 가격이 유지되는 게임이고 네덜란드 튤립 투기와 그런 맥락에서 동일하다.
물론 주식이나 부동산도 새로운 구매자가 들어와야 이익이 발생되는 구조인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주식에서는 배당금이나 회사 가치의 증대라는 것이 존재하고 부동산에서는 임대 수익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다. 주식이나 부동산에도 사기꾼들이 도사리고 있을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영국의 남해회사 주식의 경우는 악명이 높은데 아이작 뉴턴처럼 머리 좋은 사람도 처음에는 이익을 맛보았으나 후속 투자를 계속하면서 결국은 현재 시세로 20억이 넘는 돈을 날렸다. 반면에 음악가 핸델은 주가가 올랐을 때 재빨리 처분하고 더 이상은 투자를 하지 않아 상당한 이득을 보았다. 2. 하루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 한다. 기본적으로 부자가 되려면 다른 사람의 호주머니 속에 있는 돈이 그 사람의 자발적 의사로 내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오는 횟수가 많아야 한다. 자발적 의사라고 함은 곧 신뢰를 의미하는데 신뢰를 얻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하룻밤 새에 그 신뢰가 쌓일 것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3. 저 사람은 고급차를 타고 명품도 많이 갖고 있으니 부자라고 쉽게 믿는다. 슈퍼카나 명품, 호화로운 주택 등을 보여주며 자기가 아주 잘 살고 있음을 내세우는 연놈들은 모두 다 빨리 부자가 되려는 연놈들이지 실제 부자는 아니다. 진짜 부자들은 대중의 인기를 얻어야 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자기 소유물을 대중에게 보여주어야 할 필요가 전혀 없다. 4. 착한 척하는 연놈들을 잘 믿으며 가스라이팅을 잘 당한다. 내가 기부를 좀 했다고 해서 착한 놈일까? 독거노인은 굶어 죽어도 돕지 않고 노숙자에게 10원도 준 적 없는데 그게 착한 거냐? 사기꾼들이 착한 척하는 이유는 그래야 설마 저 사람이 저렇게 착한데 나에게 사기치겠어? 라는 믿음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30년 넘게 사기꾼을 잡아온 서울 동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임채원 부장검사가 2022년 1월 2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말한 내용을 아래 QR코드를 통해 사이트에서 찾아서 읽어보고 네이버에서 사기꾼의 특징을 검색도 해봐라. 나는 무소유의 삶은 살지 못한다. 욕심을 버리면 행복해질 수 있다? 맞는 말 같다. 도가의 태평경은 말한다. 재물이란 천지중화의 소유로서 그것으로 사람을 함께 기르는 것이다. 부유한 집은 단지 우연히 이를 모아둔 곳에 불과하다. 이는 마치 창고 안의 쥐가 늘 혼자 배불리 먹고 있지만 이 큰 곡간의 곡식이 본래 그 쥐의 소유가 아닌 것과 같다. 성경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말한다. 불교에서는 자본주의적 가치를 장려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행무상이라고 잘라 말한다. 어느 종교이건 그 가르침대로 살았던 성인들은 모두 돈을 초월하여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것이다. 그저 성인들을 존경하며 그 마음이나마 조금 배워보고자 하는 속세의 나 같은 사람들은 돈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부모에게 효도하면서 바람을 피우지도 않고 도둑질도 하지 않았으며 거짓말하지 않고 정당하게 부를 획득한 자라고 하여도 종교 안에서는 안심하지 못한다. 예수는 그런 사람에게 그 부 모두를 팔아 이웃에게 나눠주지 않는 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하였다. 참으로 실행하기 어려운 주문 아닌가. 그래서 나 같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하지만 세리장 삭개오가 자신의 소유 모두가 아니라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했을 때는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했다. 왜 세무서 직원에게는 천국이 50% 세일가로 제공되는지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재산의 절반 정도를 나누어주는 조건이라면 할만하다. 그러나 아직도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 성실하게 농사지어 부자가 된 농부가 이제는 좀 놀면서 쉬려고 하는데 예수는 그를 어리석은 자여라고 책망한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지 말라는 것이다. 결국 요지는 베풀라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행복해질까? 그런 것 같다. 그러나 어느 종교에서도 일하지 말라는 말은 없다. 오히려 성경의 달란트 비유를 보면 한 달란트를 그대로 갖고 있다가 주인에게 돌려준 종은 주인에게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받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벌을 받는다.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방관하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있는 자는 그것마저 받아 더 풍족하게 된다라고 한다. 게으른 자들 덕분에 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다는 해석도 할 수 있고 부익부 빈익빈은 피할 수 없다는 말도 될성싶다. 종교적 차원을 떠나 자연 속에서 무소유의 삶을 산다면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것 같다. 무소유의 삶은 분명 소유를 위한 전쟁에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에게는 대안적 삶이다. 법정 스님의 스필집 무소유를 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다. 당신이 법정 스님이나 디오게네스처럼 혼자 산다면 무소유의 삶을 살아도 된다. 그것은 정말 대단한 용기이다. 그러나 가족이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식의 행복 추구는 너무나 이기적이다. 아니, 모든 것을 포기하기에는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법정 스님조차 돈 자체는 잘 번다. 99년 1월 국민일보 기사에는 법정 스님이 98년도에 인세로 받은 돈만 2, 3억 원이라고 하였다. 디오게네스는 돈 대신 프리섹스를 즐겼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실적으로 선택 가능한 무소유의 삶은 인간과 동식물과 자연이 공생하며 행복해지는 삶을 제시했던 일본의 농부 야마기시 미오주의 영향을 받아 전 세계 50여 곳에 세워진 무소유 공동체들에서 엿볼 수 있다. 무소유는 공동소유와는 전적으로 다르다. 이들은 세상의 어떤 것도 소유될 수 없으며 다만 쓰일 뿐이라고 여긴다. 그들은 소유욕이 올가매는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고 더할 나위 없는 마음의 여유를 누리는 것 같다. 홈페이지를 찾아보면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소유냐 무소유냐의 길은 각자의 선택이다. 나는 무소유의 길을 존경하지만 자발적으로 원하였던 적은 없다. 무소유를 실천하기에는 나는 너무나도 하고 싶은 것이 많다. 속인이라고? 물론이다. 성인인 척한 적도 없지 않은가. 나 같은 속인들을 위하여 이미 60년대에 에리 프롬은 소유냐 존재냐에서 소유함으로써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믿는 소유형 인간이 되지 말고 존재형 인간이 되라고 하였다. 소비주의에서 벗어나 창조적인 삶과 상호 이해를 기반으로 한 삶의 태도를 가진 인간이 되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성인들의 삶에서 진정한 휴머니즘적인 존재 양식을 제안하고 있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아무리 그의 말이 우리의 이성을 움직인다 하여도 우리가 순식간에 소유로부터 초월하여 존재형 인간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제러미 리프킨이 소유의 종말에서 더 이상 소유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아무리 말하여도 무소유의 길을 택하지 않은 삶에서는 소유가 여전히 행복의 한 조건으로 남아있다. 간디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내게는 소유가 범죄처럼 생각된다. 그는 무엇인가를 갖는다면 같은 물건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가질 수 있을 대로 하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므로 자기 소유에 대해서 범죄처럼 자책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정말 성인이다. 하지만 나는 눈이 오는 날 길거리 어딘가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 자신은 사랑하는 아내와 향기 그윽한 원두커피를 함께 마시고 싶다. 바람 부는 날 나는 깨끗하게 다림질된 셔츠를 입고 싶다. 비가 오는 날 좋아하는 음악을 마음 놓고 크게 듣고 싶기도 하며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술 한 잔 정도는 하고 싶다. 어느 뜨거운 여름날에는 바람이 살랑거리는 창문을 열고 하얀 시트가 깔린 침대에 편안히 누워 팬티바람으로 낮잠을 자고 싶다. 그곳이 바닷가 해변이라면 더욱 좋다. 매일같이 샤워도 하고 싶으며 샤워 후에 시원한 음료 한 잔은 마시고 싶다. 나는 좋아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할 때 버스가 왔다고 같이 뛰어가기보다는 택시를 잡아 편히 집까지 바래다 주고 싶었다. 손영란 시인은 이러한 나의 마음을 별것 아닌 것을 그리워함이라는 시에서 비슷하게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 시에서 별것 아닌 것처럼 나열되는 뜨거운 물 목욕, 갓 구운 빵과 커피, 깨끗이 다린 옷 등을 실제로 누리는 것이 만만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돈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영화 존 큐에서 주인공 존 큐는 가난한 흑인 노동자이다. 어느 날 그의 아들이 심장병으로 쓰러진다. 수술비 25만 달러가 있어야 하지만 자동차 할부금도 내지 못하여 차를 빼앗긴 처지이다. 결국 그는 아들을 살리려고 병원에서 인질극을 벌인다. 아들에게 심장을 주기 위해 권총 자살을 결심한 존 큐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돈도 많이 벌어 남을 배신하더라도 아빠처럼 바보같이 살지 마. 돈이 있으면 모든 게 다 쉬워. 나 역시 내 가족이 수술비가 없어 죽어야 하는 상황은 정말 견디지 못한다. 그래서 소유하고 싶은 본능을 어쩌란 말이며 황금이 돌로 안 보이는데 어쩌란 말인가. 아무리 사랑이 넘쳐나는 부부지간이라고 할지라도 남편의 빚을 갚고자 아내가 여기저기 돈을 꾸러다니지만 모두 냉랭하게 대할 때 아내는 서러워질 것이다. 쪼들리는 살림에 쓰레기 봉투 하나를 아끼려고 지나치게 꽉꽉 눌러 담다가 그만 비닐봉투의 옆구리가 터지고 말았을 때 아내는 서글픈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나는 내 아내와 내 가족에게 그런 서글픔만큼은 주지 않으려고 했다. 영화 존 큐에서 주인공은 불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카드 빚은 생각하지도 않고 새 자동차를 구입하는 한심한 가장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돈을 남을 배신하여야 버는 것으로 생각한다. 내가 택한 삶은 소유의 삶이었으나 명심하라. 사업과 투자의 종잣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소비는 최대한 억제하였다. 즉 소유를 지향하면서도 절약을 미덕으로 삼고 행복하게 돈을 모으며 살았다. 그리고 그렇게 하여 모은 돈들은 점점 더 불어나더니 나를 부자로 더욱더 만들어주었고 그때부터 비로소 소비를 하기 시작했다. 기억해라. 소유를 더 하려면 무소유에 가까운 절약부터 하여야 한다는 진리를 말이다. 우리들의 생활이 철학적 사고와 지구의 선으로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인간으로서 누려야 하는 근본적인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돈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한다. 당신이 내 가족의 수술비를 줄 것도 아니라면, 그리고 당신이 간디처럼 크게 버린 사람도 아니라면, 그래서 아무리 돈 냄새가 물씬 나더라도 크게 버리면 크게 얻는다는 헛소리는 하지 말라. 적어도 내 눈에는 크게 버릴 만한 것을 가져본 적도 전혀 없는 이들이 무소유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은 자위행위에 지나지 않아 보인다.